69세의 최영희 씨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치중학교에서 35년간 국어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베테랑 교육자였다. 1970년대 여성으로는 드물게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직에 입문한 그녀는 남성 중심의 교육계에서 실력으로 인정받으며 학년부장, 교무부장을 거쳐 교감까지 역임했다. 특히 국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 교내 100일장 대회를 만들어 운영했고 방과 후 문학 동아리를 지도하며 많은 제자들이 작가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 퇴직할 때까지 그녀의 수업을 들은 학생 수만 해도 수천 명에 이르렀고 지금도 명절 때면 제자들의 안부 전화와 편지가 끊이지 않았다. 남편 강태석은 같은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동료 교사였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교내 합창단에서 만나 연애 5년 만에 결혼했고 38년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다. 강태석은 성격이 온화하고 꼼꼼한 사람으로 최영희가 업무에 몰두할 때면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그녀가 학교 행사 준비로 늦을 때면 항상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두곤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장남 강민석, 딸 강수진이 있었고 손주 셋까지 둔 화목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3년 전 갑작스런 뇌출혈로 강태석을 잃게 되면서 최영희 씨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다. 부부가 함께 동네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아침을 먹던 중 강태석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쓰러졌다.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고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38년간 매일 함께 기상하고 함께 출근하고 함께 저녁을 먹던 인생의 동반자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다. 장례식 이후 최영희 씨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혼자 먹는 식사는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무엇보다 35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늘 사람들로 북적이던 일상이 은퇴와 함께 갑자기 고요해진 데다 남편마저 잃게 되자 집 안의 적막함은 더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평소 활발하고 사교적이었던 그녀였지만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귀찮아졌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걱정하며 자주 찾아왔지만 각자 바쁜 직장 생활과 육아로 인해 매일 함께할 수는 없었다. 특히 장남 민석은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실을 담당하고 있어 밤낮 없이 응급 상황에 불려나가야 했고 딸 수지는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로 승진하기 위해 주말도 없이 일에 매달려야 했다. 손주들도 각자 학업과 학원으로 바빠 할머니와 보낼 시간이 많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영희 씨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중년 이후 새 출발 강좌였다. 처음에는 딸 수진의 강권으로 마지못해 나간 프로그램이었다. 엄마, 이렇게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시고 취미 활동도 하시면서 기분 전환을 하세요. 첫 강의에 참석한 최영희 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중년, 노년층 사람들을 만나며 조금씩 마음의 위안을 얻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만난 김현수 72세는 첫인상부터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키 175cm의 단정한 체격에 희끗희끗한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모습, 정갈한 차림새와 신사적인 매너가 오랜 교육자로서 품격을 중시하는 최영희 씨의 마음에 들었다. 김현수는 자기소개에서 예전에 중견건설회사를 운영했다가 몇 년 전 사업을 정리하고 지금은 여유롭게 지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아내를 5년 전 암으로 잃었으며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어 혼자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의 첫 번째 매력은 경청하는 자세였다. 다른 수강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느라 바쁠 때 그는 조용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적절한 위로와 조언을 건넸다. 특히 최영희 씨가 남편을 잃은 슬픔과 혼자 지내는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그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끝까지 들어주었다. 최 선생님 교육자셨군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평생 사람들과 일해왔는데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셨다니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선생님 덕분에 바른 길로 성장했을까요? 두 번째 매력은 세심한 배려였다. 강좌가 끝나면 항상 집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라고 물었고 최영희 씨가 괜찮다고 하면
그럼 버스 정류장까지라도라며 자연스럽게 동행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미리 우산을 준비해 와서 건넸고 추운 날에는 감기 조심하세요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주곤 했다.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는 오랫동안 혼자 지내며 외로움에 지친 최영애 씨에게는 감격스러운 것이었다. 세 번째 매력은 지적인 대화였다. 김현수는 책을 즐겨 읽는 사람으로 최영애 씨와 문학과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작가가 누구신가요? 저는 박경리 선생의 토지를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근현대사를 이렇게 웅장하게 그려낸 작품이 또 있을까요? 교직 생활을 하며 늘 책과 함께했던 최영애 씨에게 이런 대화는 오랫동안 메마른 지적 갈증을 채워주는 담비 같았다. 김현수는 또한 최영애 씨의 교직 시절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35년간 교단에 서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이 언제셨나요? 제자들 중에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으시겠네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겠어요. 이런 질문들은 최영애 씨로 하여금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게 해주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노년의 외로움에 짓눌려 자신감을 잃었던 그녀에게 김현수의 존재는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소중한 인연으로 여겨졌다. 함께 산책을 하며 김현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최 선생님,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우리 서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봐요. 4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늘 다른 사람을 돌보고 가르치는 역할만 해왔던 최영애 씨에게 자신을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보호해주겠다는 사람의 존재는 마치 오아시스 같았다. 그녀는 그분이 저에게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주었어요. 혼자 지내며 느꼈던 그 막막함과 공허함이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6개월간의 만남과 교제 끝에 두 사람은 재혼을 결정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지만 어머니가 오랜만에 밝은 모습을 되찾은 것을 보며 결국 축복해 주었다. 주변 지인들과 동료 교사들도 영희 씨가 좋은 분 만났네라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작은 예식장에서 이루어진 결혼식에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참석하여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했다. 그날 최영희 씨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시작 뒤에는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의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결혼 후 처음 몇 주간은 최영희 씨에게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하루 계획을 세우고 저녁이면 함께 뉴스를 보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그녀에게는 다시 찾은 행복이었다. 김현수는 여전히 세심한 남편이었다. 아침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 외투 꼭 입으세요라며 챙겨주고 장을 볼 때도 최영애 씨가 좋아하는 과일과 반찬 재료를 꼼꼼히 기억해서 사왔다. 특히 그녀가 교직 시절 목이 잘 쉬었던 것을 기억하고 매일 꿀차를 끓여주는 모습에서 최영애 씨는 진정한 동반자를 만났다는 확신을 가졌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작은 이상함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생활비였다. 최영애 씨는 35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가계부를 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혼자 살 때는 월 80만 원 정도면 충분했던 생활비가 김현수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200만 원을 넘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새로 합쳐진 살림이니까 돈이 더 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죠.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은 김현수의 전화 받는 패턴이었다. 평상시에는 거실에서 자연스럽게 통화하던 그가 특정 번호에서 걸려올 때만큼은 반드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통화했다. 처음에는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전화가 하루에도 서너 번씩 오고 통화 후 김현수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최영애 씨는 점점 불안해졌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요즘 전화 받고 나면 표정이 안 좋아지던데. 라고 물으면 김현수는 항상 그냥 옛날 일 때문에. 별일 아니야 라고 얼버무렸다. 세 번째 신호는 우편물이었다. 결혼 후 김현수 앞으로 오는 우편물들이 부쩍 늘어났는데
그는 항상 우편물을 먼저 확인하고 최영애 씨가 보기 전에 재빨리 치워버렸다. 한 번은 호기심에 무슨 편지가 그렇게 많이 와요? 라고 물었더니 은행에서 보내는 투자상품 안내 같은 거야. 쓸데없는 것들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우편물들 중 일부는 등기우편이었고 심지어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고 적힌 것들도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결혼 후 6주가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에 찾아왔다. 최영애 씨는 집 정리를 하며 김현수가 사용하던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다. 책상 위는 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책상 서랍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다. 그날은 책상을 제대로 닦기 위해 서랍을 열었는데 첫 번째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인 줄 알았어요. 김현수 씨가 예전에 건설업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땅이나 건물 관련 서류겠거니 했죠. 하지만 첫 장을 펼치는 순간부터 최영희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대출 원리금 연체 통지서였다. 대출 금액 3천만 원, 연체 기간 8개월, 연체료 480만 원이라는 숫자들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음 장을 넘겨봤는데 그것도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신용카드 연체 통지서, 사채업체 독촉장, 심지어 법원에서 온 지급 명령서까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볼수록 최영희 씨의 충격은 더해갔다. 김현수의 채무 규모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은행 대출 5천만 원, 신용카드 연체금 2천만 원, 사채 3천만 원까지 총 1억 원이 넘는 빚이 있었고 대부분이 이미 몇 개월에서 몇 년째 연체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채무들의 발생 시기였다. 일부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지만 상당수는 최근 23년 사이에 발생한 것들이었다. 즉, 김현수가 말했던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한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문제였던 것이다. 특히 사채업체에서 온 독촉장들은 협박에 가까운 내용들로 가득했다. 더 이상 미루면 법적 조치 외에 다른 방법도 고려하겠다. 가족에게도 알리겠다는 등의 무서운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최영애 씨는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제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어요. 35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이런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믿고 결혼한 사람이 이런 거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니.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김현수가 결혼 전에 자신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는 점이었다.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김현수가 산책에서 돌아오자 최영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대체 뭐예요? 왜 저에게 이런 중요한 걸 숨기신 거예요? 김현수의 첫 반응은 당황이었다. 잠시 얼굴이 굳어졌다가 곧 차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건 다 옛날 일이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당신이 걱정할 필요 없어. 하지만 최영희 씨는 쉽게 넘어갈 수 없었다. 옛날 일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최근 것들도 많던데요. 그리고 금액이 1억이 넘어요. 이게 어떻게 작은 문제예요? 김현수는 점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왜 남의 개인적인 서류를 마음대로 뒤져보는 거야?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공유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의 반응은 최영애 씨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사과나 해명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태도였다. 저는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문제라면 결혼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저도 제 노후를 생각해야 하는데. 라고 말하자 김현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도 혼자 살 때 외로웠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기로 한 건데 이런 사소한 문제로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부부가 됐는데 이런 일로 따지고 들면 어떻게 같이 사는 거야? 그날 밤 최영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김현수를 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한 걸까? 6개월의 교제 기간이 사람을 제대로 알기에는 부족했던 걸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지금까지 나에게 잘해줬는데 과거 문제 때문에 모든 걸 부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최영희 씨는 김현수와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여보, 어제 일로 밤새 생각해봤는데
당신이 말한 대로 정말 괜찮은 문제라면 우리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봅시다. 하지만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솔직히 말해주셔야 해요. 하지만 김현수의 반응은 여전히 모호했다. 알아서 다 해결될 거야. 당신이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예전처럼 우리 둘이 행복하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구체적인 설명 대신 계속 회피하는 그의 태도를 보며 최영희 씨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문제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될 거야. 그리고 그는 지금도 그걸 숨기고 있어. 그 순간 최영희 씨의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무너졌다. 35년간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정직의 중요성을 가르쳤던 자신이 정작 인생의 동반자로부터는 거대한 거짓말을 들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깊은 배신감에 빠뜨렸다. 신뢰라는 이름의 다리가 조용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김현수의 채무 문제가 드러난 이후 며칠간은 어색한 침묵이 집안을 감쌌다. 김현수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고 최영희 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기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 후 2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집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김현수 씨 댁 맞나요? 여기 대한채권회사입니다. 연체된 대출에 대해 긴급히 연락드립니다. 최영희 씨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김현수가 말했던 과거의 일이 단순한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확실해진 것이다. 전화를 건 채권회사 직원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3천만 원 대출금이 8개월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최소 500만 원이라도 입금해 주시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현수가 집에 돌아오자 최영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채권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게 정말 당신이 말한 것처럼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요? 김현수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다가 곧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왜 자꾸 과거 일을 들춰내는 거야?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부부라면 이런 일로 서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 하지만 채권회사의 전화는 그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이후로 거의 매일 다른 금융기관과 사채업체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대부업체들까지.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최영희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특히 사채업체에서 걸려오는 전화들은 협박에 가까웠다. 김현수 씨,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원금의 30%라도 갚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독촉 전화와 고지서가 쌓여갈수록 김현수의 태도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은근슬쩍 최영희 씨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보, 당신이 퇴직금으로 적금을 좀 해뒀다고 했잖아요. 그걸 조금만 깨서 도와주면 이 문제를 금방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다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고요. 최영희 씨는 고민에 빠졌다. 35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차곡차곡 모은 퇴직금 1억 2천만 원은 그녀의 노후 생활을 위한 소중한 미천이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김현수 씨가 계속 설득했죠. 부부인데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당신도 혼자 살 때 외로웠잖아. 우리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게 결혼이지라고요. 결국 최영희 씨는 3천만 원을 깨서 김현수의 가장 급한 빚부터 갚기로 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 김현수에게 건네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35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며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김현수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조금씩 정리해서 곧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라며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 돈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 아니라 더 큰 착취의 시작이었다. 3천만 원으로 일부 빚을 갚자 김현수는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행동했다가 몇 주 후 다시 다른 요구를 해왔다. 여보, 미안한데 이번엔 좀 더 큰 도움이 필요해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내 신용으로는 대출이 어려우니까 당신 명의로 해야 해요.
최영희 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30년간 살아온 아파트를 담보로 잡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약 갚지 못하면 집까지 잃을 수 있는데. 하지만 김현수는 단호했다. 우리가 부부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리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만 해결하면 정말 끝이에요. 최영희 씨가 주저하자 김현수는 점점 압박을 가했다. 당신은 혼자 살 때 얼마나 외로웠어요? 내가 그 외로움을 달래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계산적으로 나오시네요. 심지어 그는 눈물까지 보이며 말했다. 내가 정말 절박해서 이러는 거예요. 당신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결국 최영희 씨는 아파트 담보대출 5천만 원을 받아 김현수에게 주었다. 이제 그녀의 퇴직금은 거의 바닥이 났고 집까지 담보로 잡힌 상황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생활비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점이었다. 그녀가 즐겨 다니던 독서 모임의 회비, 꽃꽂이 수업비, 심지어 평소 즐겨 입던 옷도 사지 못하게 되었다. 정말 초라해졌어요.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품격을 유지하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돈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하지만 이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독촉 전화는 계속 걸려왔다. 김현수가 받은 돈으로 일부 빚만 갚았을 뿐 전체 채무 규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현수가 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여보, 이건 정말 마지막이에요. 동네 사채업체에서 급전을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빨리 갚아야 해요. 이 시점에서 최영희 씨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이상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평소 넉넉하게 손주들 용돈을 주던 할머니가 갑자기 할머니가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라고 말하며 용돈을 주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한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가족들과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던 것도 집에서 해먹자며 회피하게 되었다. 장남 강민석이 가장 먼저 이상함을 느꼈다. 엄마, 요즘 왜 이래? 예전 같지 않네. 혹시 무슨 문제 있어? 최영희 씨는 처음에는 그냥 결혼 생활에 적응하느라 조금 바쁘다고 둘러댔지만 민석은 의사로서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어머니의 변화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추석 명절이었다. 매년 가족들이 모이면 최영희 씨가 넉넉한 용돈을 나눠주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전통이었는데 그 해에는 분명히 달랐다. 미안하다. 올해는 할머니가 좀 형편이 어려워서 라는 말을 들은 순간 딸 강수진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엄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변호사로서 예리한 직감을 가진 수진은 어머니를 따로 불러내 진지하게 물었다. 혹시 그 사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거예요? 최영애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자녀들에게 상황을 털어놓았다. 자녀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다. 민석은 엄마 미쳤어요? 1억이 넘는 돈을 그 사람한테 줬다고요? 그리고 집까지 담보로 잡았다고요? 라며 소리쳤고 수지는 엄마 이건 사기예요. 결혼 사기. 당장 이혼하세요라며 강하게 주장했다. 엄마 재산이 다 위험해져 있잖아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엄마가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어요. 수지는 심지어 엄마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성년후견인 신청을 검토해야겠어요 라고 말했다. 평생 자식들의 자랑이었던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가족 모임 때마다 김현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최영희 씨는 남편을 변호하느라 자녀들과 말다툼을 벌였다. 너희들은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모르잖아.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데. 하지만 자녀들은 엄마 잘해주는 게 아니라 엄마를 이용하는 거라고요. 라며 더욱 강하게 반발했다. 급기야 명절 때 가족이 모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다. 김현수는 당신 자식들이 나를 너무 적대적으로 대한다며 불만을 표출했고 자녀들은 그 사람과 함께 오는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최영희 씨는 가족과 남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35년간 쌓아온 가족의 신뢰와 유대가 단 몇 개월 만에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다.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깊어지는 가운데 최영희 씨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결혼 생활을 지켜보려 노력했다.
김현수가 약속했던 대로 상황이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갔다. 결혼 후 6개월이 지나자 이제는 김현수조차 예전의 다정한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워했다. 경제적 압박이 커질수록 그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최영희 씨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다. 당신이 자꾸 돈 얘기를 하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부부라면 서로 믿고 기다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김현수의 말은 점점 더 최영희 씨를 탓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심지어 당신 자식들이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더 위축되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라며 자녀들까지 원망하기 시작했다. 35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온 최영희 씨는 이런 김현수의 태도 변화에서 불길한 신호를 읽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추운 2월의 오후에 찾아왔다. 최영희 씨는 우편함에서 자신 앞으로 온 등기우편을 발견했다. 발신인은 서울보증보험이었고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김현수가 최영희 씨의 이름과 도장을 도용해서 3천만 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이미 2개월째 보험료가 연체되고 있다는 통지서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서류 하단에 적힌 최영희 씨의 서명이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 순간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라 명의도용이었거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었던 거예요. 최영희 씨는 즉시 김현수를 불러 따져 물었다. 이게 뭐예요? 언제 제가 이런 보증보험에 가입하라고 했어요? 김현수는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 그거 그냥 형식적인 거야. 부부잖아.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의 반응은 최영희 씨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형식적인 거라고요? 제 동의도 없이 제 이름을 도용한 거잖아요. 이건 범죄예요. 하지만 김현수는 오히려 화를 내며 맞받아쳤다. 당신이 또 호들갑이야. 이미 다 해결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끄라고 했잖아. 왜 자꾸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최영희 씨의 마지막 참을성이 폭발했다. 사소한 일이라고요? 당신의 빚 때문에 제가 평생 모은 퇴직금을 잃고 집까지 담보로 잡히고 자식들과도 멀어지고 이제는 제 명의까지 도용당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가는데 그게 사소한 일이에요? 35년간 교단에서 차분하고 품위 있게 말해왔던 최영희 씨가 생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다. 김현수는 여전히 뻔뻔했다. 그렇게 예민하게 굴 거면 애초에 왜 결혼했어? 부부라면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도 혼자 살 때 외로웠잖아. 그 말에 최영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부부라서 도와달라고요? 당신은 저에게 뭘 해준 게 있어요? 거짓말로 저를 속여서 결혼하고 제 재산을 빼앗고 제 가족을 해치고 제 명의까지 도용하고 이게 부부예요? 그날 밤 최영희 씨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김현수를 보며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내가 정말 잘못 선택한 걸까? 아니면 조금 더 참으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하지만 새벽이 다가올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더 이상은 안 돼. 내가 나를 구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최영희 씨는 김현수와 마주 앉아 평생 해본 적 없는 말을 꺼냈다. 저는 이 결혼을 끝내기로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단단했다. 김현수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하지만 최영희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 동안 저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제가 사랑했던 제 삶, 제 자존심, 제 가족, 제 재산. 이제는 저 자신조차 잃어버릴 뻔했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김현수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최영희 씨는 그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김현수는 처음에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정말 곧 해결된다며 매달렸지만 최영희 씨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법무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김현수의 경제적 상황이 자신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최영애 씨와 결혼하기 전에도 이미 여러 번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전력이 있었던 것이다. 이혼이 성사된 후 최영희 씨는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며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훈을 정리했다. 첫째, 노년 재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전 검증이다. 6개월의 교제로는 한 사람을 제대로 알기 어려워요. 최소 1년 이상은 다양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상황, 과거 이력, 가족관계까지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해요. 둘째, 외로움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에 지쳐서 너무 서둘렀어요. 하지만 잘못된 동반자와 함께하는 것은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독을 가져다 줘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자신을 돌보고 성찰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가족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 자녀들이 처음부터 걱정했는데 저는 그들이 제 행복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객관적인 시각이 옳았어요. 사랑에 눈멀면 주변의 조언을 무시하기 쉬운데 그럴수록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넷째, 절대로 자신의 전 재산을 상대방 문제 해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이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저는 부부니까 당연하다는 말에 속아서 제 노후를 통째로 날렸어요. 자신의 경제적 안전망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섯째,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저는 김현수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 가치관, 제 생활 패턴, 심지어 제 가족과의 관계까지 희생했어요. 하지만 자신을 희생해서 얻는 관계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현재 최영희 씨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인근 학원에서 중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이전보다 어려워졌지만 정신적 평화를 되찾았다고 말한다. 비록 돈은 많이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어요. 바로 저 자신을 되찾은 거죠.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요. 35년간 학생들에게 신중하게 판단하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믿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제 인생에서는 그 교훈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실수로부터 배웠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긴 하지만 거짓된 동반자와 함께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걸 깨달았어요. 최영희 씨의 이야기는 노년 재혼을 고려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중함의 중요성과 자기 보호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값진 교훈이 되고 있다. 최영희 씨의 인생 교훈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